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와, 어젯밤에 저 집에 겨우 왔어요.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이 택시를 잡을 수도 없고 버스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정차 지나가는 지역도 네.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무사히 집에 왔고요.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방송하러 왔으니까. 네, 번개 그냥 번쩍번쩍거리면서 밤에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누워 있다 보면 번쩍거리고 네. 그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 시간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소리 속도가 초속 340m 네. 정도 되니까 대충 한 3초 정도 지난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점점 가까워지면 이제 무서운 거죠. 번개 치는 위치가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독실 씨 뭐가 본능적인 거예요? 그 시간 계산하는 게 본능적인 거예요? 가까우니까 무서운 게 본능적인 계산을 거예요? 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이독실 씨한테는 있고 저한테는 없는 걸 보니까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네, 진짜 자연의 힘이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진짜 이렇게 큰 눈이 오거나 큰 비가 올 때 뭔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위성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두꺼운 비구름이 있어서 많이 쏟아질 걸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자연이 이제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는 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느낌들도 좀 있고 좀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알아도 대비할 능력이 없는 게 어쩌면 인간일지 모르는데 네.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 난리가 난 강남의 배수구에 쓰레기가 모여서 배수구 물이 안 빠질까 봐 손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이 강남 슈퍼맨. 네, 진짜 슈퍼맨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리틀빅 히어로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제야의 고수가 많다.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고 살면서 좀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연 같은 거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엘리트들이 많나 싶었는데 이런 리틀빅 히어로도 정말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법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주실 장미 변호사님이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뉴스는 법이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뜨끈뜨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분은 우리가 영화 필름 안에서 시네마 안에서 만나고 싶은 남자죠.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람 몰아가기 쉽네요, 그죠? 제가 무슨 프로그램 하고 싶냐고 여쭤본 게 이제 필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끝이 어딜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헐리우드입니까? 충무로입니까? 일단 충무로 찍고 가야죠. 네, 일단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고 헐리우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류니까요. 어쨌든 한국부터 어떻게 자리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성훈 기자 되시죠. 요즘 제가 그 영화 뭐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걸 저도 모르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개인기를 제가 연습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잉글리시를 하시는 거죠, 개인기? 아닙니다. 또 이제 요즘 또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분을 제가 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비판적인 눈으로 저렇게밖에 못해?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단계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박해일 씨 성대모사를 어제부터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큰 과제가 주어져서 폭우만큼이나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예, 자 오늘 빅데이터 살펴볼까요? 네.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세 가지 이슈 보여주세요. 그렇죠. 폭우죠. 폭우. 이 폭우 소식을 전달을 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우 소식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80년 만에 폭우라는 말이 지금 가장 인상 깊을 텐데요. 서울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곳곳에 이제 집안에 물이 잠기고 지하철역에도 물이 잠기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내렸는지가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는데 서울 동작구에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많이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136.5mm입니다. 136.5mm인데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가 118.6mm였는데 이게 1942년 8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80년 만에 1시간 동안 내린 최고 강수량 기록을 새로 세운 건데 2위 기록이 116mm, 이게 1964년도 9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의 양이 내렸다고 추측해 볼 수 있고 자정부터 네.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 지역에서 내린 강수량을 좀 알아봤는데 서울 서초구가 396mm, 400mm 가까이 내렸고 어제 0시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요? 네, 오전 8시까지 8시간 동안 396mm. 네, 그리고 강남구가 375mm가 내렸고 관악구가 350mm. 그러니까 서울 이제 이남 지역, 한강 이남 지역에 좀 집중이 됐거든요. 300mm에서 많게는 4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11시까지 확인한 게 서울이 380mm였거든요. 네. 그러면 12시까지 좀 더 내렸다고 치더라도 어제 380mm, 오늘 360mm면 합쳐서 거의 7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건데 우리나라 1년 연 강수량이 1200mm잖아요. 절반이 내렸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내려야 되는 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렸다는 이틀 동안? 거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뭐 장마 내지는 비가 많이 온다 할 때 측정되는 게 1시간에 한 38에서 40mm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막 쏟아진다 그러죠. 140mm면은 뭐 이거 3배 가까운 수준이 1시간에 내린 거니까요. 그 양을 어마어마하다고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 더 깊게 말씀드릴 게 이제 어제 있었던 퇴근길 대란 그리고 오늘 오전 있었던 출근길 대란인데요. 네. 뭐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 저 사진이 진짜 유명해요. 서초동 현자라는 사진으로 SNS에 네, 무슨 영화 무슨 나는 전설이다 뭐 네.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막 지하철 막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계단에서 막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네. 실제로 이제 정차하지 않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은 제가 뭐 출근하는 길에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출근길 곳곳이 지금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기존보다 출근 시간이 뭐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맞아요. 지체가 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역 지나는 지하철 영상을 누가 네. 안에서 찍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 트위터랑 카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저쪽에 물이 이만큼 찰락찰락 너무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수륙 양용이 아니잖아 지하철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하철이 그렇게 침수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두 번째로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 사진에도 나왔었지만 이제 침수 차량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에 들어온 지금 침수 차량만 1000대가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뭐 오늘 지나고 나면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또 위험한 게 이제 뭐 전기 관련, 배선 관련인데 맞아요. 어제 강남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이제 배선이나 전기가 정전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 직원들이 이 폭우 때문에 제 시간에 또 출동을 못해서 그렇죠. 정전이 계속 또 유지가 되는 네, 그런 또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산사태도 밤에 산사태니까 주민센터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어제 재난 문자가 진짜 많이 왔는데 네. 그런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인천은 어제 낮에 이미 이제 그 물에 많이 잠겼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분통을 터뜨린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4, 5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저렇게 침수가 되면 그러니까 평생 모아놓은 것들이 다 그쵸.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4, 5년 전에 그래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도 왜 이러냐라고 한 항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게 물이 차는데 저는 저게 왜 못 지나가고 저렇게 물에 찼지 그랬어요. 네.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비가 내리면 30분이 안 돼서 여기까지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너무 무섭다 그러던데요. 네, 네. 네. 그쪽으로 이제 낮은 지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빗물이 이제 그냥 빗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물들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1년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계절에 내려야 되는 게 뭐 하루 만에 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도시 시스템에서 하수 시스템이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이 좀 쉽지 않다. 대비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좀 사실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뭐 액상화라고 하죠. 어쨌든 집안이 점점 물이 너무 차게 되면 왜 나무를 심으면 산사태가 대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왜 나무 뿌리가 움켜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이 부분에 집안이 약해지거든요. 네. 바로 어제 전달해 주셨었던 그 싱크홀 같은 문제들도 아마 지금은 넘어갔지만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마 내부에서는 좀 진행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속보 보니까 우면산 어딘가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 기자님이 전수조사 했었다고 옛날에. 근데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안타까운 게 항상 이런 정답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런 이유가 뭐냐. 왜 8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사건을 보면은 사실 두 개의 기단이 강하게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발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80년 전에도 그럼 있었던 사건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이후로.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어떤 온난화라고 얘기하기엔 그때 뭐 온난화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런 기후들의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게 덥다가 말도 안 되게 비가 오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춥다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뭐 예를 들면 4만 4온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잖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변동이 워낙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4년에 이제 이런 일 한번 있었다고 하고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20년대 이런 때 있었으면 다 임금님 탓인 거죠. 임금님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전 30년하고 이후 30년이 그래프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덥고 비 많이 오는 게 딱 이렇게 한 정점으로 모이게 돼 있더라고요, 여름에. 그런데 지금 거 보니까 뾰족뾰족해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불규칙합니다. 막 갑자기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덥고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까 독실 씨 얘기한 것처럼 진짜 기후변화가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또 그렇죠. 더 이제 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비구름이 또 중부지방 그리고 충청도까지 지금 또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또 기록적인 폭우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괜찮았어도 오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주는 어제 엄청 더웠다는데요. 제주하고 30몇 도. 그래서 강풍, 폭우, 폭염주의보가 한꺼번에 발효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발효된 한반도다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대비를 하셔서 인명피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재산 피해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우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저거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기자님. 네, 손인사. 저희가 뭐 대중교통 타거나 뭐 기차 탈 때 뭐 기관사분들이 이제 마주오는 차량이나 뭐 향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뭐 이런 걸 한다던가.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저 구경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남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찡긋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잡혀가요. 윙크를 한 건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알게 됐네요. 저는 마을버스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요? 같은 교통의 마을버스끼리 이 기사님들이 윙크래요? 윙크 말고 손인사를 했다는 거죠. 손인사를 할 수 있죠. 이렇듯 뭐 흔하게 봤던 풍경인데 이 마주오는 열차를 향해서 인사를 했던 두 기관사가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승객을 태운 이제 열차에서 이같이 행동하는 건 안전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뭐 이거 한 거야?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코레일 감사위원회에서 전동 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오던 상대방 기관사를 향해 인사를 했던 기관사 A씨와 B씨를 해당 분부에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에 있었던 일인데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A씨와 B씨가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마주오는 기차에서 서로 이제 손인사를 한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대중교통에서 아주 뭐 이례적인 그림은 아니잖아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어떤 승객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코레일 측에 이제 두 기사님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코레일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기관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일단 1차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운전 취급 규정 166조 2항에 따르면 이들이 안전 운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좀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손인사를 한 게 이제 그거에 좀 범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거죠. 제가 혹시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손인사가 요건가요? 아니면 지나가면서 손을 내밀어서 같이 쫙 하고 치고 지나간 건가요? 그게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내놓고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제트 팔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제 말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왜냐면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서로 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위험한가? 수 있지 않아요? 기자님? 뭐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프로 불편러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타는 지하철에서 기관사들이 사주 경계를 하지 않고 손인사를 나누는 걸 나는 묵시하지 않겠다. 프로 불편러들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던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프로 불편러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또 요즘에는 뭐 화이트 불편러라고 해서 뭐 사회 공익이라던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정말 내 발 벗고 나서는 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화이트 불편러라고 하는데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뭐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갑질 논란이 있었던 기업에 적극적으로 뭐 불매 운동을 전개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화이트 불편러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누군가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자기 일도 아니면서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차가 지나가는데 혹은 나는 걸어다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저기 불법 주차된 차들을 봤을 때 그걸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내 집 앞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다가 주차를 계속 언제나 해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게 탁 튀어나올 때 위험성이 있네 해갖고 끊임없이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내가 주차를 해놓으면 신고를 당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주차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군가는 보면서 아유 자기 일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해라고 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어찌됐든 우리가 손인사라고 하는 가볍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자면 뭐 거기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탈선의 여지가 있을 때 잠깐 1초, 2초 정도 주시를 안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제 생각에는 민원을 제기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징계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조심하게 하겠다라고 어떤 권고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징계를 준 건 이제 내부의 그 회사에서의 일이었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해도 참고 그냥 특히나 유교적인 문화들 때문에 내 목소리 내는 거가 그리고 다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참 감사한데 그 부분도 이제 균형이 좀 그러니까 덕실님이 늘 얘기하는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기관사가 손인사를 했네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구현을 드리자면 이제 해당 수도권 광역본부 두 기사가 소속돼 있는 수도권 광역본부가 징계 조치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 최종적인 뭐 합의나 뭐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뭐 내용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징계를 한다 안 한다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런 징계 조치 요청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로 불편러, 화이트 불편러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너그러운 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그런데 뭐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다고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이슈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원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이 과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사고 이전에 예방하려는 거니까요. 그냥 사실 이 전동차 운행하셨던 기관사 분들 이 두 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사실 좋은 의도로 우리가 이제 바꿔나가자는 의도니까 그렇게 좀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D-100일인데 뭐가 100일 남았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로 100일이 딱 남았습니다. 오늘이군요. 수학능력 시험 친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긴장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능력 시험 세대냐 아니냐, 학력고사 세대냐 이런 얘기까지. 전 1세대예요. 수학능력 시험을 2번 치른 비운의 세대. 네. 왜냐하면 처음 치르는 거여가지고 8월 달에 한번 하고요.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8월 달에 우리 시험 칠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거는 예비야. 이거는 그냥 테스트니까 이걸 하고 본격적인 거 11월에 봐야지 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다 8월 성적으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갔다는. 네. 이 수능이 100일 남아서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이 또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수능 시험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올해 수능이 조금 유의미한 게 2015년 정시 비율이 40.9%였거든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인 39%. 정시가 많다는 정시를 거죠? 통해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해가 될 것 같고 수시에서 선발되지 못해서 2월 된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정시를 통해서 45% 가까운 학생들이 선발이 된다고 하니까 수능에 대한 어떤 비중이나 뭐 무게감이 여느 해와는 다르게 좀 더 나갈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 여파 때문에 뭐 시험을 시험장에서 보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보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확진되거나 뭐 확진 의심을 받는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이 되면서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서 시험 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입원 치료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응시를 해야 되고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내 따로 이제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세상에 별도 시험장에서 하여튼 이번 수험생들은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열흘쯤 남으면서부터 온 가족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대요. 밖에 출입 안 하고 옮기면 안 되니까. 혹시나 하니까. 근데 작년 올해 그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 보잖아요. 독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제가 문과 출신이라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을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안 그래도 문송한데 굉장히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이 사람을 째려보게 되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 교양으로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대학 입장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공계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을 어쨌든 중추적인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가지고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학 가서도 뭐 수학 공부를 시킨다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과외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모 대학 같은 경우는 들어온 학생들한테 무조건 특강 이거부터 해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공계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경쟁적 차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만드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습의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여기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에 와서는 너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입시 특집 한번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교육에 대한 것들도 우리 또 김 기자님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되 이번 수능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기회는 많아요. 맞아요. 수많은 시험들을 맞닥뜨리며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필고사 말고도.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차곡차곡 준비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볼 뭔가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 것 같은 표정이긴 하고 싶은 해요. 얘기 있죠. 저요? 저는 참고로 수학 능력 시험을 안 봐서. 저는 이제 수시 모집. 수시가 가능한 세대셨군요. 저희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수시 모집, 수능 안 보는 수시 모집 합격자였어가지고 저는 수능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없습니다. 뛰어난 김성훈이었군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되게 불편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실 여보세요. 고1을 마치고 바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만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MC인가요? 평균을 위해서 2번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2번 봤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그만합시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소외감을 느꼈어요. 어쨌든 수능 100일 남았으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응원합니다.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볼 시험 중에 이번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편안하게 보십시오. 이독실 논란 발언했어요. 이건 기사로 누가 써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라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이 네. 시간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시험시험 하면 변호사 시험 아니겠어요? 네. 시험시험 하면 변호사 시험이죠. 네. 아까 우리 수능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시험을 시험. 하면 최고봉 변호사 그렇죠. 시험 아닐까. 변호사 네. 시험, 사법고시 막 이런 게 네. 좀 어렵죠.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좀 허수가 있죠. 아,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해도 한번 봐볼까? 네. 이런 시험이 그래도 어렵지만. 네. 십몇 년씩 보시는 분 그렇죠.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구수하셨다 구수하셨고. 막 이러는데 변호사 시험이 일단 로스쿨을 가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동시에 보니까 지금 거의 10회가 넘어가고 하니까 불합격자가 축적이 되고 맞죠.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게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그래서 야, 이것도 정말 고생이 많다. 네. 예, 굉장히 힘든 수험 생활을 주변에 보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무슨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어려운 언론고시 통과해서 기자 되고 변호사 시험 통과해서 변호사 되시는 특이한 아마 분이잖아요.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쉽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은 왜 이런 걸 못하니?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약간 언론사 준비도 좀 오래 했고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그마치 3년 정도? 2년 정도? 한 2, 3년 근데 계속 떨어지고 왜냐하면 하니까요. 1년에 막 열 몇 개 되니까 이 3년 하면 한 30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아,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네.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좀 자각이 든다 할까요? 네. 그리고 뭐 전 로스쿨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난 타고난 친구들이 또 있어요. 있고 공부를 비교적 쉽게 슬렁슬렁해도 굉장히 잘하는 이제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있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이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이 겸손인가 봐요. 그러니까 비도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사 시험이 그 나이 제한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사실상 그러니까 있는 거죠. 예. 한 3년에서 4년밖에 못 보니까 딱 그 시간 안에만 그 시간 안에 안 되면 어려우니까 굉장히들 힘들어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결론은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더 잘난 대단한 사람이 사람들이 어디든 있더라. 있더라. 라는 네, 거죠. 그러려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특기가 그거려니. 네. 내가 또 잘하는 건 있으니까. 네, 예. 저희는 또 장영미 변호사님 보면서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네. 2주 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여론이 법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맞습니다. 이런 그렇게 과정들.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2주 전을? 그쵸? 그렇죠. 여기 써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법이 된 여론이 어떤 게 있는지 다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꼭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이름이 법에 들어가는 맞아요. 부분이 살짝 우리가 맞아요. 있잖아요. 많죠. 네. 네.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오늘 다뤄보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인 건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됐으면 그 법의 이름을 맞아요.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보통 이제 그게 그냥 별칭으로 부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언론에서. 예. 사연들이 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보통은 안 좋은 사건, 사고 그렇죠. 이후에 막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그 사고를 당한 분의 이름이 붙는 경우들이 많죠.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연예인들 이름이 많이 붙죠.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이란 것도 있었어요. 최진실법은 뭐였죠? 예, 과거에 이제 최진실 씨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 두 자녀를 본인이 친권자로 설정을 합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면 이혼을 할 때 제일 법원에서도 신경 쓰는 게 미성년 자녀예요. 이 아이들의 복리 그리고 이게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하면 네. 그래서 정확하게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산 분할하고 면접 교섭 네. 그러면 헤어져 사는 일반 부모와는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딱 정해진 요일에 몇 시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변관계가 정리가 됐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 친권자는 고 최진실 씨가 됐는데 최진실 씨가 사망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민법이 어떻게 체계를 갖고 있었느냐? 과거에 살던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해요? 예,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친권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사망을 했지만 고 조성민 선수의 친권이 부활됐는데 그때 사실 자녀들을 뭐 등한시했다 등등으로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의 진짜 이름은 당연하게도 최진실법이 아니라 민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게 되는 규정을 넣은 이 민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통과를 했고 그래서 자동 부활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서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게 됐고요. 또 구하라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최근에 비교적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무래도 연애 활동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일본에서 진짜 인기 그렇죠. 많았잖아요. 거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이제 어머님이 등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분을 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사망하면은 바로 이 상속 재산을 갖는 게 과연 이 보장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이 고민들이 대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드리지만 거기서도 상속 결격 얘기가 나오죠. 상속은 무조건 1순위는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순위는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가 아니라 1순위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5대 1의 비율로 배우자가 1.5, 자식이 1의 비율로 자동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결격은 사망을 하게 한 경우, 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돈을 물려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진 못했지만 살인 미수를 했다거나 유언장을 만드는데 막 거짓으로 꿰어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만든 유언장을 위변조하거나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는 상속 주면 안 되겠죠. 이 사람한테 상속을 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상속 결격은 이 가족법을 녹여 넣은 그 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린 이 미성년 부모 그 자식을 제대로 건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상속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부당하다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실제로 입법 논의가 됐어요. 계류는 됐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에서는 이런 입법례를 그러니까 특정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않고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해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해외에서도 없는데 우리나라 뭐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논리가 그렇다면 이 기준선이 제대로 건사하지 않았다는 거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만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법에다가 아예 명시라는 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그 사고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어떤 그 재산 비슷한 게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버려놨었던 부모가 엄마가 나타나갖고 보험금을 가져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거에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법무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법이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대요.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자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국회의원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로 좋은 법이고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왠지 이슈가 되지 않는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들춰보지도 못한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론에 힘입어서 갑자기 급하게 입법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서 나중에 그게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양쪽의 필요성이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론이 이제 형성될 때마다 제가 많이 느낀 건 뭐야? 지금까지 이런 법은 없었어? 그러니까 아까 구하라법 얘기할 때도 아이를 평생 동안 돌보지 않고 나가 있던 엄마가 자신의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받은 상속분을 가져간다는 생각해보면 글쎄요, 저는 그거를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 있는 일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야? 그럼 계속 키웠던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고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고모 또 너무 멀죠. 네, 고모가 키워서 제가 그때 보니까 공무원을 했던 여성이었는데 네. 이제 사망하고 나서 보상금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모가 심지어 치료비까지 다 대면서 키웠는데 보험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료비를 고모가 다 물었는데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쓰자고 했대요. 자신의 상속분을 자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걸 고모한테 준다는 유언장을 쓰려고 했는데 쓸 새가 없이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고모는 그 치료비를 다 떠안게 됐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엄마가 나타나서 이분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가져간 거예요. 사망보험금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저 화가 너무 나가. 욕하실 뻔했죠 지금. 그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볼 때마다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맞습니다. 있고 너무 냉정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법을 만들었는데 끝은 어떻게 됐지? 그렇죠. 입안했어요. 뭐 네. 상임위에 맞아요. 올라갔어요까지만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는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사실 좀 있고 이런 걸 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용균법 얘기를 해볼까요? 예. 대표적인 법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엄마들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모르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를 투사로 만드는 사회가 과연 옳은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네. 2018년 12월에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네. 하던 젊은이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균법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변호사님 원래 이제 기자셨으니까 예. 제가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위험의 외주화라는 건 위험을 본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까진. 네.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한테 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님이 책임지게 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딱 가르막을 치겠다는 거죠. 대기업들은 재력도 되고요, 인력도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됩니다.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법률팀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비용이죠. 기업 입장에선 다 떠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파견 근로자가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하도급을 정말 계속해서 주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럼 나는 도급을 줬는데 내 책임이 아니지 않아? 도급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그냥 근무지만 우리 이 대기업의 사용자였다. 공공기관의 공장 어떤 그 현장이었다. 라고 해서 책임을 받지 않도록 돼 있던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용균 씨 그때 사망했을 때 나이가 이제 막 20이 된 청년이었고 그 당시에 그 지위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이었어요. 협력업체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각종 법령이 있죠. 노조가 그걸 또 관철시키기도 하고. 네. 이 사망한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혼자 석탄이 떨어진 밑에 컨베이어 벨트 밑에서 그걸 치우다가 벨트에 끼어서 숨지게 됐어요. 이게 엄청난 사고인 거예요. 이 어머님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김용균 씨는 어머님께서도 내 아들의 어떤 이런 상황이 잊혀지질 않길 원한다라고 해서 이 법을 명명하는 네. 거에 크게 이의하진 않으셨고 네. 김용균 재단이란 것도 세웠는데 또 그렇다면 이 법이 정말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사고를 정말 원인 진단을 잘 해가지고 됐느냐 이게 또 그렇진 않죠. 이게 법률화되는 과정은 또 상대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 꼬리를 끊자라고 해서 그래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이 현장에서 발생하면 원청이 책임을 져라. 네. 이것까지는 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업무는 아예 도급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능력이 되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해야 대처도 되고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전문성도 더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그 위험한 업무를 어떻게 규정을 해놨느냐. 그러네요. 네. 그랬을 때 도급이 금지되는 업무는요. 도금도 굉장히 좀 위험한 업무로 그렇죠. 추정이 되고 순을 이제 다루거나 아니면 납, 카드뮴 같은 것의 재련, 주입 업무.
그렇다면 김용균 씨가 하던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점검, 시설점검. 그래서 김용균법이 있어도 김용균은 거기 법에 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이게 앞으로 사회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렇죠. 네. 만들어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김용균 씨는 네. 보호받을 수 없는 법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네. 네. 이거는 언론의 감시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종의 약간의 좀 타협 부분이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체에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다 보니까 실제로 김용균 씨와 같은 젊은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었다. 맞습니다.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자, 두 번째는 태완이법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제가 태완이 어머님을 실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태완이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공소시효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기였어요. 내일 모레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어머니 어젯밤에 좀 주무셨어요? 라고 제가 첫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나는 태완이가 그렇게 되고 단 한 번도 등을 바닥에 눕히고 잠을 잔 적이 없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어떤 세월일지가 상상을 하게 됐어요. 아 나도 내 내 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태완이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한 해결을 엄마는 못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해서 등을 땅에 대고 자는 게 미안했던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법도 이런 거예요. 이게 피해자 가족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게 정말 사망하거나 자기가 유가족으로 남겨지게 되면 그 상처는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측에 가해지는 어떤 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입법화된 그 법적 근거는 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건 겁니다. 이 유동적인 상황, 범인이 어딘가는 은닉해 있고 뭐 도주를 하고 이랬겠지만 그 상황을 수사기관으로서도 시효가 모든 범죄에 시효가 없으면 이게 수사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쌓여나가니까요. 네, 모든 사건이 그냥 미제 상태로 축적이 되고 그럼 다른 사건에 미치는 파장 같은 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 태완이 어머니 말씀 주셨지만 태완이가 그때 어떻게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어요. 99년도에 대구에서 이른바 황산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괴한한테.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정말 무차별적으로 지인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는데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 잔인무도한 살인범죄에 대해서 시효를 적용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 법감정에 부합하잖아요.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25년이었어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가만히 숨어서 잡히지 않으면 25년이 지나면 면죄부를 잡는 거죠. 그쵸. 실제로 수사기관이 살인자, 진범인의 뭐 DNA나 여러 가지 발전된 수사기법으로 잡아도 처벌 못합니다. 물론 해외로 도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돼요. 10년 동안 도주해 있었다? 이건 국내에서 일부러 수사를 피하려고 도망간 거잖아. 거니까. 10년 동안은 시효가 기산되지 않아, 도가하지 않아 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거를 25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누가 공감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가 됐고요, 실제로. 원래는 그렇습니다. 25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아니고 법의 취지,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그 정도까지 안 잡혔으면 사실상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뭐 25년이 지나면 사실 범인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때까지 못 잡았으면 사실상 못 잡는 거다였다면 지금은 DNA 증거가 있어서 심지어 뭐 20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갖고 진범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으니 폐지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 바로 사실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피토하는 심정이 없었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완이 사건은 1999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한 것도 2000년이 훨씬 지나서였거든요. 2013년이 지나서였으니까 10여 년 동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정이 그러는 동안 제대로 온전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형사사법체계가 피의자 인권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이나 이런 군부 정권 하에 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문도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재심 사건이 계속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인권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해줘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수사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형사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도 피해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인가 이런 논의로 또 이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또 차츰차츰 변경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민식이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진짜 얘기가 논란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논란이 많다는 건 사실 이제 변호사님도 좀 오늘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렬하게 양쪽에서 어떤 대비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법들은 사실 좀 취지 자체의 모든 부분이 공감을 했었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019년 9월이죠.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었던 그 김민식 군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9세였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법안 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를 담고 있는 어떤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부주의로 해서 이렇게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건이 되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은 최대 몇 년, 얼마 이하의 징역, 뭐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 이거 무조건 이상이다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스쿨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요. 3년 이상의 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5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3년이라는 걸 조금만 넘게 되면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최대치의 선고형은 3년이에요. 3년, 5년, 뭐 재벌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재벌가 회장님들 이 구치소에 안 보내려고 법원에서 한 게 3년, 5년. 집행유예는 실형 3년에 유예기간 5년이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나도 스쿨존 지역을 많이 출퇴근할 때 하고 그러면 일반 운전자분들이 이거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좀 공분하시고 좀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인이 부주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가중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원에서 민식이법 도입의 어떤 그 대상자여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아니 윤창호법 또 위헌이 나왔는데 뭔가 큰 공분을 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법을 만드는 게 맞아? 그래서 민식이법도 윤창호법에 이어서 위헌 또 시비가 붙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 법에 이제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요. 과거에도 이 법을 발의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신 이 부모님들을 좀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이 잘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제 고소를 이제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최근에도 확인이 됐고 뭐 이를테면 부모님을 막 좀 음해하는 이야기들인데 그게 또 명예훼손 또 SNS에 올리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랑 신호등이랑 많이 설치하자.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운전자가 뭐 그 예를 들어서 앞에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든지 신호를 무시했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7년 이상인가요? 예, 3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을 준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인한 것보다 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형도 이제 5년 이상이긴 한데 실제로 사형, 그러니까 살인도. 근데 실제로 그 여러 정황들을 봐서
좀 뭐 3년 뭐 이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아니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것과 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런 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죠. 네, 최소가 3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변호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법에 좀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깨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맞아요. 이후에 어떤 판결들의 사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법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 좀 논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좀 인정하셨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도 실제로 위헌이 나왔잖아요. 왜 나왔냐면 비례 법칙 때문이었어요. 비례 원칙은 균형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 잘못에 상응하게 처벌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이 나왔던 이유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그 대원칙에 공감을 다 하실 거예요. 워낙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2번 음주운전을 했을 때 30년 전에 하고 엊그제 한 사람과 일주일 전에 하고 엊그제 한 사람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는데 이 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헤아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과연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일괄적으로 그런 구분 없이 하는 건 비례의 원칙 상당성에 너무 어긋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위헌이 나왔던 거는 지난해 11월에 음주운전인 경우 올 5월 달에는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이 혼재된 경우 다 이제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건 세심하게 해서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음주운전을 좀 세게 처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그냥 한 잔 마신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린이 스쿨존에서는 천천히 가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체가 높은 경우는 튀어나오는 경우 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민식이법 놀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뭐 차를 위협한다든지 뛰어든다든지 해서 나중에 그걸로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더라까지가 지금 이제 논란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민식이 놀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일부러 저희가 보험 사기단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비교할 그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일부러 가서 달리는 차에 손을 댄다든지 하면서 뒤를 탁 친다든지 뒤를 친다든지 하는 걸 하나의 놀이 장난으로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스쿨존 지역 안에서는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다던데 합의금도 뭐 많이 받는다던데 이런 걸 암암리에 그냥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허용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그런 걸 허용해주는 법도 당연히 아닙니다. 민식이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세게 처벌하고 뭐 사망에 이런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입법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녹여낸 거지 이런 부분이 허용되는 건 정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면 처벌받지 않죠. 처벌받지 않는 거거든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뒤에 따라와서 친다든가 저도 겪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안에서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가 그러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 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앞으로 올 때 갑자기 앞으로 달려 나왔다가 가는 거를 2번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론화 시켜야겠다 했더니 이제 관리소모를 그 영상을 가져갔는데 일단 그냥 의아무야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애들이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저 운전자를 내가 뭐 뜯어내야지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요거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뒤를 쿵 하고 받았어요. 그 순간에 아이는 미안하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나중에 부모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민식이법 아시죠? 지금 우리 아이가 다쳤습니다. 합의금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다 보니까 이거 봐라. 딴 건 몰라도 가중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우리 조심하자는 건 이해가 가는데 최소를 3년으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 정말 99명의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1%라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스쿨존 지역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운행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역주행하는 그 전동 킥보드를 탄 아이가 이렇게 역주행을 해서 옵니다. 심지어 부딪히진 않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또 민식이법도 있으니까 천천히 서행을 했는데 아이가
이 전동 킥보드를 차량 쪽으로 던지고 예, 차량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분이 현명하게 대처하신 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 무조건? 예, 그리고 자기는 주행하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사건 이 현장으로 다시 왔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남겼고 예. 아이는 사라져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매듭을 안 지어버리면요.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잘 마무리를 하시라. 심지어 왜 그러냐면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사고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게 어떤 턴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다? 네. 기소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부딪히지 않았어도? 예, 비접촉이어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 옆에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고 가느냐. 이게 사고 후 미조치라고 흔히 말하는 뺑소니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주의를 다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다행인 게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에 사망사고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줄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하거나 아니면 빈틈을 메워가야지 그 법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파트 그 진입로는 또 도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는 길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못 받았었던 도론이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좀 바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좀 불편하고 늦고 어려워도 우선순위에 둔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실제로 정인이법이 졸속이란 얘기가 많던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 정인이법의 요지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으로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보다도 훨씬 높게 한 거예요. 예, 사형, 무기징역형이 더 가능하도록. 근데 아동보호법 등에서 있어서도 그동안 검찰이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걸 아동학대 치사로 많이 기소를 했었어요. 치사라는 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단 예견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법적 평가거든요. 이건 아닌데 아이,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인과는 다르게 큰 중한 결과가 나올 걸 알고 있었을 밖에 없다라고 해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나마 있어서 이게 살인죄, 아동 살인죄로 기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뭐 문제의식이 녹아져 있긴 하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옵니다. 의미는 어차피 만약에 살해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차피 중하게 우리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 적용에 있어서 빈 구멍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유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투데이 잡스 3.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